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점령지인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위험한 지역을 과연 그가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갔었을까? 게다가 그때는 또 국제형사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이기도 한데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전쟁터 방문을 진짜 그가 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요, 푸틴의 대역을 썼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는 과연 대역을 썼을까요? 그리고 그 대역이 과연 그렇다면 얼마나 비슷할까요?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들이 비교 분석했다라는 사진을 오늘 우리도 좀 보면서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소식은요, 오늘 보너스 뉴스 시간에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받들이시는 분들은 지금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첫 소식은 폭탄 협박을 받은 뉴욕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형사 기소를 앞두고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요, 뉴욕시 로어 맨하탄의 지방법원 청사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라는 협박 전화가 911로 여러 통 걸려왔습니다. 유명 드라마 로앤오더의 오프닝 장면이 촬영됐던 것으로 유명한 이 법원에서는요, 뉴욕주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성인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거액의 환수소송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 가족 기업이 부동산의 가치를 때로는 부풀리거나 때로는 낮추는 수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아야 할 때는 자산 가치를 부풀려서 보고를 했거나 반대로 또 세금을 내야 할 때가 되면 또 자산 가치를 낮춰서 보고하는 등 필요에 따라서 자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낮추는 수법으로 금융사기, 보험사기, 그리고 세금사기 등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무려 2억 5천만 달러의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공판은 이 폭발물 신고 이후에 법원이 폐쇄되면서 결국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이 법원 폐쇄 직후에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인 법원 측은 수색 후에 폭발물 협박이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도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결국은 판단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폭발물 협박 신고자는 트럼프라는 이름을 굳이 일부러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법원 외에도 여러 곳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 이 협박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서 자신이 21일 체포될 것이다 라면서 지지자들에게 저항하라 라면서 항의 시위를 촉구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21일이 바로 어제였잖아요. 그래서 치안 당국의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체포일이라고 주장한 21일 어제 날짜에 맞춰서 트럼프 관련 재판이 체포는 아니지만 트럼프 관련 재판이 벌어질 예정이었던 날이 어제였던 것은 그거는 맞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관련 재판이 벌어지려던 이 법원 청사에 대한 협박이 이루어져서 지금 뉴욕시 일대가 완전 초긴장 상태입니다. 어제 열리려던 거액의 환수소송 재판과는 또 별도로 맨하탄 지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입막음 용도로 13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제 사실상 거의 마무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마무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경찰은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특별 경호를 시작했고요. 또 뉴욕시는 비상경계에 들어가는 등 현재 이 지역의 초긴장 상태, 초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얼마 전 한국 경찰은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을 발견한 적이 있죠. 그래서 또 이 인천국제공항이 초비상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발견된 이 여객기는 대한항공 여객기였습니다. 추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발견이 된 그 실탄 2발, 이거는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진 한 미국인이 반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미국인 7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9mm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와 주변 CCTV 판독 등을 토대로 해서 이 미국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처음에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라스베가스에서 인천까지 왕복 직항 여객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해서 인천에서 도착한 후에 이제 필리핀으로 갔는데 그 대한항공 여객기에 권총 실탄 2발을 숨겨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탄이 발견됐던 그 당일에 필리핀으로 그는 바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앞으로 인터폴과 협조해서 A씨를 체포한 뒤에 실탄을 유입했던 그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하지만 현재 A씨가 필리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폴과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여객기로 반입되는 그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 이 혐의는 이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 혐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보안검색요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당국에 즉각 신고하지 않았던 대한항공의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일단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금융당국이 은행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금융당국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연방재무부는 어제 연방예금보험공사 이 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약간 위기를 겪고 있고 불안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특정 몇 개 은행의 예금만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참에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참에 미국 내 모든 은행의 예금을 개런티 해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은행업계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연방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요,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이미 다 잘 아시는 대로 계좌당 $25만 맥시멈. 하지만 이와 같은 그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와 같은 자신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늘 말하잖아요. 은행 시스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문제 없습니다. 특정 몇 개 지금 은행에 지금 문제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재합니다. 불안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쿠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것은 그만큼 백악관도 현재의 은행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예금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대량 인출하는 소위 뱅크런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번 달에만 은행 3곳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중견은행들은 더더욱이 폭넓은 정부의 개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전체 경제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판단 아래 이 중견은행들의 이 같은 의견을 지금 적극 반영해서 아예 이참에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연구인은 아니겠죠. 어느 특정 기간 동안에는 모든 예금 지급 보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모든 예금에 대해서 맥시멈 $25만 아니라 그 이상 $100만 200만 모든 예금에 대해서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말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정부도 어느 정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 정부의 발표와는 또 별개로 불안 심리가 언제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이 정도는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 등 소위 전기차라고 하는 차량을 다른 표현으로는 친환경차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전기차 제조회사는 친환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차일까요?
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런 의구심이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 같은 의구심에 불을 끼얹는 결정적인 지적이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배터리 문제인데요. 전기차가 사고를 입었을 때 그 사고로 배터리가 조금만 손상이 돼도 수리가 불가능해서 차량 전체를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전기차는요, 가만 보면 뭐 이런 표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깡통차잖아요. 별게 없잖아요. 물론 전기차가 아닌 그런 전통적인 차가 뭐 보면은 뭐 엔진도 크고 뭐 부릉부릉 소리도 나서 뭐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옛날 구식이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그런 것이 다 없어지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를 보면은 트렁크도 없고 앞에도 후드를 열면 거기도 뭐 별거 없잖아요. 엔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의 모든 것은 뭡니까?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사고가 나서 배터리가 손상되면 결국 이 바디는 고치는 게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배터리가 손상되면 이 전기차의 모든 것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결국 차 자체를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가 차량과 뭐 제가 말씀드린 그 배터리가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런 차량 플러스 이 구조 자체가 배터리가 차량과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미한 손상에도 배터리를 수리하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결국 차량을 폐차 조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잦은 차량 폐차가 결국은 환경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기차 업계 전반의 데이터를 뭐 다 확보하기는 뭐 어렵습니다만은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가 경미한 손상으로 폐차되는 사례는 점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전기차 보험료는요,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비쌉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의 월 평균 전기차 보험료는 $206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27%가 더 비쌉니다. 갑자기 보험료 비싼 얘기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왜 비싼가요? 툭 하면 폐차 처리하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폐차 처리되면 어떻게 해요? 차를 하나 새로 내줘야 되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만큼 부담이 가잖아요. 그 부담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계산해서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다 분산해서 전가시키잖아요. 그 전가라는 게 뭡니까?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배터리를 전기차에 부착해서 일체형으로 만들면서 생산 비용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이처럼 경미한 손상에도 폐차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결국은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결국 떠맡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3는 차량 가격이 $43,000 정도 됩니다만은 배터리 교체 비용은 $20,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모델 Y 차량에 탑재되는 대형 4680 배터리 셀은 차량 구조와 일체화가 돼서 쉽게 제거되거나 쉽게 교체될 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기차 살 때 뭐라 그래요? 제가 뭐 한 5, 6년 전에 알아봤을 때는 10년 뒤에 배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내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터리를 완전히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 살 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상 차하고 일체형으로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만 따로 떼어서 교체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말로는 뭐 8년 뒤에, 9년 뒤에 다 갈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가는 액수도 $20,000씩 된다는 겁니다. 미시간주의 자동차 폐차 업체 먼로 앤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샌디 먼로는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 팩은 수리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아주 대놓고 말하면서 차량 구조와 일체화된 테슬라 배터리 팩은 사고 나면 수리 대신 분쇄기로 바로 직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리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은 수리할 찬스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사고 나고 문제 생기면 바로 분쇄기로 직행, 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다 버려요? 그 버리는 자체도 환경에 데미지가 가는 건데 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전문 업체도 늘고 있긴 합니다만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를 이들 업체에서 교체했다가 이후 또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문제가 되고 골치 아프고 귀찮으니까 이를 매우 꺼려하면서 아예 그럴 바에야 아예 폐기 처분하는 걸 택하는 경우가 요즘 훨씬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요, 배터리 팩을 수리할 수 있다
라고 판매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배터리 데이터 접근 방법을 알려주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절대 친환경차가 못 되고 있다는 또 다른 팩트는요.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일반 차량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가 친환경차가 못 된다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 이쯤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는 전기 충전하는 그 자체를 논하고 싶습니다. 전기차는 운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날 운행을 위해서 뭐 일반적으로 밤에 이제 꼭 충전을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충전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엄청 사용합니다. 그거는 일반 집에 있는 그 전기 꼽는 그 아울렛에 꼽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 집에 있는 그 아울렛에서 전기, 뭐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뭐 냉장고 꼽는 그 아울렛에서다가 전기에다 충전한다고 꼽으면요. 풀리 충전시키는데 이틀, 3일, 4일씩 걸립니다. 그걸 어떻게 타요?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용 특정 기기를 몇천 불씩 주고 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미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뭐 집집마다 다 전기차를 보유하고 집집마다 다 전기차 이 배터리를 충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그만큼 더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전기차가 절대 친환경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터리 충전 방식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있거나 아니면 전기 충전 대신 뭐 태양열 충전, 이 솔라 패널 갖고 태양열 충전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한 전기차가 친환경차로 당당하게 구분되는 데는 여전히 불편한 진실이 동반될 것입니다. 자, 미국의 주택가격 얘기 좀 해볼까요? 이 미국의 주택가격이 거의 11년 만에 처음으로 1년 전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월만, 지난 2월이죠, 지난달. 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난 2월의 주택시장은 1월에 비해서 살짝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을 놓고 봤을 때 얘기가 다르고 한 달 따로 떼어놨을 때 좀 다른 건데요. 자, 일단 좀 보겠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 2월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36만 3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즉 1년 전보다 0.1% 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집값이 살짝 하락한 것은 지난 2012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이제 미국의 집값은요, 역대 최장기인 131개월 연속 상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올라가던 미국의 집값은 지난해 6월 41만 3,80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에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살짝 하락세로 전환하기 시작했죠. 다만 새해 들어서 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다소 진정되고 이 저가 매수세, 좀 싼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된 그런 여파로 2월의 집값은 1월보다는 살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비교하고 한 달 비교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2월의 전 미국 주택 매매 건수는 한 달 전보다 14.5%가 급등한 458만 건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5% 증가를 올라섰습니다. 일단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졌고 그러나 지난 1월 한 달 전에 비해서는 또 살짝 올라간 그런 정도다. 이것을 갖고 뭐 큰 급등, 큰 폭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자료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A 한인타운이 현재 대변신 중입니다. 전 세계 해외 한인 사회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LA 한인타운이죠. 이 LA 한인타운 얘기 오랜만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가 현재 7개에 달해서 개발 붐이 뜨겁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00유닛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는 모두 7개로 총 2,403유닛의 30층 이상 건물이 3개 포함됐습니다. 자, 현재 40만 유닛 정도의 매물 부족을 겪고 있는 LA 메트로 지역과 대조적으로요, 이 LA 한인타운은 대형 프로젝트부터 중소 개발까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반경 3마일 정도 크기. 그러니까 이제 LA 한인타운을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경 한 3마일 정도의 크기에 12만 명의 거주민들이 밀집하고 있는 이 LA 한인타운은 LA 다운타운과 웨스트 LA 지역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쪽이 LA 다운타운, 그리고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오면 바로 LA 한인타운이 있고요. 한인타운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웨스트 LA라는 곳이 있고, 또 웨스트 LA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베벌리 힐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LA 한인타운이 사실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한인타운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LA 한인타운의 대형 프로젝트 중에서 눈에 띄는 또 한 곳도 있는데요. 이 주거 건물, 이 프로젝트 빌딩의 이름은요, 한라산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름 좋죠? 한라산. 이 한라산은 건설업체 홀랜드 파트너스가 LA 한인타운의 중심가인 윌셔 블루버드와 멀먼트 애비뉴 코너에 진행 중인 38층 높이, 총 375유닛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아래층은 상가로 이루어지고요. 그 위에는 아파트형 주거 건물이 될 소위 주상복합, 이 한라산인데요.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다음 달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LA 총영사관 앞에 또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도 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데, 주차장이 또 전면 유리로 건설된다라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 건물 38층짜리 한라산은 주거용 건물 개발 공사로는 LA시에서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LA 한인사회가 지금 LA에 많은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LA시 역사상 주거용 건물 개발 공사로는 LA 한인타운에 세워지는 다음 달에 완공될 38층짜리 건물 한라산이라는 주상복합 건물이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의 반도건설이라고 있죠.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반도건설. 근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반도건설이 한국 내 건설사 최초로 LA에서 진행한 이 자체 주택개발 프로젝트 더 보라 3170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이달 준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반도건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시행해서 시행, 시공, 임대 관리까지 전 사업을 총괄한 프로젝트로 지난 2020년 1월에 착공 들어가서 39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이름은 더 보라 3170. 보라, 여기도 이름이 참 예쁘네요. 더 보라 3170. 이 3170은 이제 그 집원입니다. 더 보라 3170은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8층 높이의 아파트 형식으로, 한국으로 보신다면 이제 아파트 형식 모양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콘도미니엄을 그렇게 짓는데, 콘도미니엄 252가구, 그리고 상업시설로 구성되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야외 수영장, 루프탑, 라운지, 대형 피트니스, 실내 스크린 골프장 등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한국의 반도건설은 이 사업 후속으로 또 인근에 2차, 3차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고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사업은 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153유닛이며 3차 사업은 8층짜리 건물 26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건설의 한 관계자는 현재 LA에 또 다른 추가적인 매입지도, 추가적인 땅도 물색 중이어서 총 1000여 가구의 더 보라 브랜드 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건물 이름이 더 보라 3170. 그러니까 더 보라 아마 시리즈로 나갈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완공된 게 더 보라 3170. 거기 이제 집원 주소를 여기다 붙였죠, 뒤에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뭐, 더 보라 3680이 될 수도 있고, 더 보라 5390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더 보라 시리즈로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국 주거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반도건설 측은 밝혔습니다. 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면 오래 살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네요. 부유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기대 수명이 무려 12년가량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기대 수명은 당장 태어나는 아기가 살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요. 그 지역의 보건복지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영국의 보건업계 연합회인 헬스 이퀄스는 통계 당국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영국 650개 선거구의 기대 수명을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지역 간에 있는 사실상 충격적인 격차다라면서 바꾸어 생각을 한다면 부실한 주거,
열악한 교육 환경, 그리고 빈곤 때문에 수백만 명의 그 기대 수명이 오히려 10년이나 단축되는 그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결론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헬스 이퀄스의 분석 결과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기대 수명 격차는 뚜렷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선거구 20곳 가운데 15곳은 부촌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런던 도심, 그리고 영국 남동부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기대 수명이 가장 짧게 나타난 20개 선거구를 들여다보니까 20개 가운데 17곳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등 이 소위 빈곤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가 런던의 부천 햄프스테드에서 태어나면 88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출생하는 아기는 그보다 12년이나 빠른 76세에 생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최고 부촌과 최악 빈촌의 기대 수명 격차는 그런데 앞으로 점점 벌어져서 최근 20년 사이에 이미 지난 20년 사이에 2년이 늘어난 수치고요. 이게 12년이. 그리고 이제 헬스 이퀄스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 개인적인 행동이나 유전 요인보다 미래 건강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가에 녹지를 더 많이 만드는가 하면 교통을 확충하고 양호한 주택을 지어야 한다라면서 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기대수명 격차는 12년이 아니라 14년, 15년으로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조사를 한 연구단체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생활비 부담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이 일부는 직장 복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페이첵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미국인 6명 가운데 1명은 다시 일하는 것을 고려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 평균 4년이 지나고 직장 복귀를 심각하게 심사숙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복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복수 선택으로 꼽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쫙 나열해 놓고 꼭 한 개만 뽑는 게 아니라 뭐 2개든 3개든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대로 체크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복수 선택으로 복귀 이유를 꼽게 했더니요, 가장 많은 복귀 이유가 57% 개인적인 이유를 꼽았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53%, 또 은퇴 후에 지루해서 52%, 외로워서 45%, 인플레이션 때문에가 45% 등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로 직장에 복귀한 은퇴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에 복귀한 이들은 복귀 소감에 대해서 만족한다가 60%, 활기가 돈다가 50%, 기분이 들떴다가 48%로 보고됐습니다. 반면에 직장에 복귀한 후에 여러 가지를 느끼고 난 다음에 체념하는 마음이 든다라가 33%,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게 33%, 긴장이 너무 된다라는 게 27% 됐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서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인 답변은 훨씬 적게 나타난 그런 수치였습니다. 한편 이제 고령 근로자는 점차 많아지는 추세죠. 2021년 미국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사이 성인 가운데 근로 비율은요 25.8%였습니다. 20년 전인 2001년과 비교하면 6.1%포인트가 높아진 겁니다. 오는 2031년이 되면요, 고령 근로자가 현재보다 4.9%포인트가 상승한 30.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전체적인 질을 평가해서 매긴 행복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 행복 점수에서 한국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38개국 가운데 거의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꼴찌에서 4번째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리를 비롯해서 뉴욕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등의 사무소를 둔 UN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최근에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매긴 이 주관적인 행복도 점수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5.951.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1인당 GDP,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 기대 건강 수명, 부정부패 지수 등등을 참고했습니다. 올해 보고서 기준으로 OECD 정회원국 38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행복도 이 점수가 낮은 것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딱 3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 어떤 나라입니까?
뭐 중앙 그리스 그 대형은행이 뭐 얼마 전에 파산하고 막 그랬고, 콜롬비아 뭐 그냥 마약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어하는 그런 곳이고, 튀르키예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 지진으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세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보다 밑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OECD 가운데는. 행복도 1위는 그럼 어딜까요? 핀란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도대체 핀란드는 왜 맨날 이거 1등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위권 내에는요, 이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북유럽 국민들이 이제 앞서 이 조사를 본인들이 직접 매긴다 그랬잖아요, 점수를. 그러니까 어떤 뭐, 객관적인 그런 수치보다는 본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행복하기 때문에 이 북유럽 국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마크를 한 것일지, 아니면 어떤 자존감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자존감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이 곧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행복하다는 것에 마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북유럽 국가 중에 가난한 나라 많은데, 물론 가난하다고, 한국보다 가난하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한국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그들은 왜 마크를 했을까요? 아마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은 몇 위일까요? 네, 미국은 그냥 선방했습니다. 15위의 자리였습니다. 네,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이 과일이 리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과일 리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오레곤에 있는 씬 프루트이라는 회사, 씬이라는 것은 이제 뭐 영화에 뭐 이런 씬이 있었다, 저런 씬이 있었다 할 때 그런 씬, 무슨 장면 뭐 그런 뜻에 있는 씬, 그리고 과일이라는 뜻의 프루트. 씬 프루트이라는 회사가 A형 간염 오염 가능성으로 냉동 유기농 딸기, 냉동 유기농 열대 과일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FDA는 코스코와 트레이더 조스 그리고 알디 등에서 판매된 씬 프루사의 냉동 딸기와 또 트레이더 조스에서 판매된 냉동 유기농 열대 과일 혼합 제품 등을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냉동 딸기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유타 등 18개 주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가까운 매장에서 가서 즉각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해당 제품은 A형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점령지 마리우폴을 방문한 것을 두고 대역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에서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역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인 안톤 게라센코라는 사람은 최근 각기 다른 날에 촬영된 푸틴 대통령의 얼굴 사진 3장을 비교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게라센코라는 사람이 올린 이 사진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한 달 전에 모스크바 연방의회에서 연설할 때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턱이 앞으로 도드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은 한 달 전이 아니라 이제 이달 18일 찍은 겁니다.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는 푸틴 대통령의 턱이 또 뒤로 밀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사진은 다음 날이었던 19일 러시아가 전장으로 점령한 점령지 마리우폴에서 찍힌 푸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 세 번째 사진 속의 푸틴 대통령의 턱은 첫 번째 사진보다는 작지만 두 번째 사진보다는 또 반대로 또 갑자기 또 앞으로 더 나온 모습입니다. 턱이 한 달 전에는 툭 나왔다가 며칠 전에는 쑥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다시 나왔다가 이런 거를 지금 보고선 이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게라센코는 이 세 장의 사진들을 비교하면서 최근 푸틴의 분장 전문가들이 그와 별로 닮지도 않은 그 대역과 함께 일을 하느냐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진짜 푸틴일지도 궁금하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셋 다 푸틴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에도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외부 일정이나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을 방문할 때면 대역을 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크렘린궁의 소식통에 따르면요, 크렘린궁에 어떤 소식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약간 반 푸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크렘린궁에도 살짝 뭐 스파이처럼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크렘린궁 안에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반푸틴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에 이 내용이 제보되고 있고, 그래서 반푸틴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이라는 것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 이 제너럴 SVR이라는 곳인데요. 이 제너럴 SVR도 어제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세바스폴과 마리우폴을 방문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아니라 대역이었다라고 아예 대놓고 확신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푸틴 성향이니까 그렇게 확신적으로 보도를 했겠죠. 이 제너럴 SVR은 대역은 현장에서 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는 현장에서 별 말을 하지 않은 채 사진 찍고 영상 등을 촬영한 뒤에 금방 현장을 떠나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점령지인 마리우폴에서 푸틴 대통령이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채 야간에 운전을 직접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포착됐다라면서 대역 의혹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푸틴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던 곳이잖아요. 안전한 러시아라고 보긴 힘든 지역이잖아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또 그곳에 그 상황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발표한 그 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밤중에 본인이 직접 안전벨트도 안 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다닌다?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이건 대역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너럴 SVR 채널은요, 거리를 통제하지도 않고 또 경호 차량 행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푸틴이 최전선 점령지에서 즉흥적으로 직접 운전을 했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라면서 당시에 진짜 푸틴 대통령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안전하게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신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갖고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몇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서 그 사진들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요, 공감의 표시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미 누르신 분들은 다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공감의 표시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매일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 여기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더블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하시기 바라면서요. 대역 의혹이 일고 있는 푸틴 대통령 공식 사진을 몇 장 더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고맙습니다.